서해안을 시작으로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에 5에서 15cm, 많은 곳은 최대 20cm 이상이며 강원 내륙은 3에서 8cm, 경기 동부 지역은 2에서 7cm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진행자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공천관리위원장과 함께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책임질 새 사무총장에 충남초선 장동혁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장에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했는데요. 여야가 새 밑에 본격 선거체제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쏘아붙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협치 마인드가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만나는데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그리고 어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개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가 의뢰해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12월 7일부터 8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싸이와 박정현이 함께 부른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마지막에 너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Yo, check 나의 사랑 옛사랑 가끔 난 너의 안부를 속으로 묻는다. 그리고는 혼자씩 웃는다. 희미해진 그때 기억을 빈잔에 붓는다. 잔이 차고 넘친다. 기억을 마신다. 그 기억은 쓰지만 맛있다. 그 시절 우리의 도수는 거의 웬만한 독주보다 높았어. 보고 또 봐도 보고팠어. 사랑을 해도 서로에게 고팠어. 목 말랐어. 참 우리 좋았었는데 헤어질 일이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널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널 어땠을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까지 함께 했을까? 우리 같이 꼴딱 밤새 맞지 않았지. 홀딱 잠게 창문을 닫지. 우리는 마치 창밖에 참새처럼 잠들기 싫어하는 애처럼 초등학생처럼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못 듣게 귀 속에 말을 해. 그 시절 우리의 온도는 거의 저 밑에 적도보다 높았어. 썩났어. 감기도 아닌 것이 열났어. 온몸에 어디든 귀를 갖다 대면은 맥박 소리가 귓가에 그날의 너의 소리가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널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널 어땠을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까지 함께 했을까? 눈앞에서 살진 않지만 눈 감으면 살고 있다른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어땠을까? 내 곁에 있진 않지만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른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어땠을까?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뉴스 브리핑입니다. 뉴스 브리핑 맡아주실 헤럴드 경제 이세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주도로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검안 이 두 가지가 국회 본회의를 어제 통과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곧바로 거부권, 그러니까 제2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또 밝혔고요.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네, 어제 쌍특검 국회 통과 후에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가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국회에서는 재표결 시점이 가장 큰 이슈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재표결은 통과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서 이 제적의원 과반의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 그러니까 지금 국회를 살펴보면 199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노란봉투법이나 간호법, 양곡관리법 같은 사안들에서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에 재표결을 해도 무산이 돼서 법안이 폐기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엔 좀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건데요.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안 재표결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가요? 이게 해소가 얼른 돼야 총선까지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본회의가 있는 날을 재표결 일자로 정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하고 국민의 피로감도 좀 덜어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 배경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내부 표 분열을 노리면서 이 재표결 시기를 늦출 수 있다라는 관측이 있었던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표결이 통과가 되려면 199표가 필요한데 그렇죠. 어제 본회의에서는 두 개 특검법이 180에서 181표로 통과가 돼서 민주당에서는 여당에서 19표 가량 이탈표가 있으면 법안이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탈표를 노린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럴 만한, 이탈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재표결 시기가 늦어져서 총선이 좀 더 가까워진 상황에서 이 표결을 하게 되면 여당 내부에서도 예컨대 정권 심판론의 위기감을 느낀 일부 의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이탈표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금 읽히는 겁니다. 박주민 의원은 오늘 한 인터뷰에서 당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고 여당에서도 스스럼 없이 말하는 의원들이 꽤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표결을 하게 되면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서 이탈표를 막을 수 있다라는 방침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제2요구권 행사가 되면은 거부권 행사가 되면은 다시 국회로 돌아갈 텐데 그때 이제 또 어떤 표결이 나오느냐, 그것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검법은 명백한 악법이고 거부권은 국민에서 당연하다는 입장을 낸 상태에서 여야의 이런 대입, 공방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오늘 첫 회를 열었고 공식 출범도 했고요. 비대위원 임명까지도 마쳤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성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오후 처음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재한 한 위원장은 우리 내부에서 궁중암투나 합종 연행을 하듯이 사극짓고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라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또 동료 시민과 나라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다 동원하겠다. 그렇지만 한 발은 반드시 공공의 선이란 명분과 원칙에서 떼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드린다고도 말했는데요. 비서실장 임명을 했고 오늘 비대위원들도 임명을 했고 이런 첫 회도 했고 다른 인선도 좀 발표가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신임 사무총장 인선도 발표가 됐는데요. 초선의 장동혁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 이 초선 의원이 내년 총선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파격 인선이라는 평가가 좀 나왔고요. 그러네요. 충남 보령의 장동혁 초선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에는 홍영림 전 조선일보 여론조사 전문 기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또 비대위 당연직으로도 윤재욱 원내대표와 유이동 정책위 의장도 합류했습니다. 그 외 비대위원 중에 한 분께서 과거 했던 어떤 발언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던데 그 발언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제 노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죠. 민경우 위원인데요. 오늘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민 위원은 과거 신중하지 못했던 표현에 정중히 사과드린다. 386 세대가 젊은 세대 진입을 막는 사회적 현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 실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재차 사과를 했고
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또 우리 당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당이다라는 해명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왔고 항상 이제 만나서의 발언들 하고 항상 또 잠깐 비공개했다가 끝나고 나서 무슨 말 했는가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한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표정은 어땠는지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원래 어제 한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만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네. 만남이 방금 이뤄졌습니다. 예. 1시간쯤 전에 한동훈 장관은 이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서 이재명 대표를 만난 건데요. 서로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두 사람 그동안 하도 이런저런 공방을 주고받았던 터라서 이 분위기가 어떨까 주목이 많이 됐었는데 일단은 공개적인 석상인 만큼 환대 메시지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환대해줘서 감사하다. 급작스럽게 취임하게 돼서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흔쾌히 일정을 잡아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고요. 네. 또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서로 다른 점도 많이 있겠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취임을 축하하고 방문을 환영한다라고 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역시 일국의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큰 포부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계획도 있을 텐데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랑 전세 사기 특별법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네. 특히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유가족 고통이 크다. 진상규명과 책임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정치권이 외면 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에 협력해 주길 바란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예. 살짝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고가 빠진 건가요? 아니면 내용이 없는 건가요? 특검법 얘기는 혹시 서로 안 오갔나요? 방금 끝나서요. 예. 이제 양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 공개 발언 수준에서 이제 별다른 말은 특별한 말은 없었다라는 이제 답변이 나왔고요. 네네. 특검 얘기 없었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특검에 티귿자도 안 나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특검에 티읕자도 안 나왔다. 그냥 공개 발언에서 했던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들.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고 그걸 좀 빨리 잘 처리해보자라는 원론적인 얘기. 그다음에 뭐 선거제 관련해서도 빨리 결정을 내자라는 취지의 원론적인 얘기 정도만 오갔고 오늘은 말 그대로 상견례, 대면식 이 정도였고 이제 본 게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천하람 위원장, 천하용인의 천하람 위원장이 탈당 선언했고요. 이기인 국민의힘 경기도 의원도 탈당 선언을 또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탈당을 이미 해서 신당 창당하겠다는 선언까지 한 상황에서 이분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당 만드는데 기여하는 겁니까? 네,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예. 국민의힘 탈당 선언을 했고요. 이 갇힌 개혁신당의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천 위원장은 내부에서 단기간 내에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의 필요성이 큰 것은 물론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 안에서 뭘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판단했다는 거네요. 네, 개혁신당에 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상대방을 악마화하거나 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개혁신당의 주적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 저출산과 지방소멸, 저성장 등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내로남불하지 않는 정당이 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기인 의원은 또 무슨 얘기를 했나요? 네, 이제 오후 기자회견에서 탈당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대선을 승리로 이끈 이준석 전 대표는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가 돼 끌려 나왔다 이렇게 정부 여당을 향해서 비판하고 하면서 탈당 배경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준석 전 대표 측근인 천하용인 가운데 이제 두 사람이 개혁신당에 합류를 하게 된 건데요.
다음 주부터 추가적인 신당 합류 인원이 나타날 것으로도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천 위원장이 기자회견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합류하는 인사들을 차츰차츰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예. 지금 현역 의원인 허은하 의원의 합류 여부도 큰 관심사인데 이 허 의원은 다음 주 중 거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선 천아용인 중에서 천이는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하기로 했고 용은 그냥 남기로 했고 이제 한 분 입장이 남았습니다. 다음 주 중에 거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탈당 선언이 나왔던데 이상민 의원 외에 혹시 뭐 현역인가요? 아니면 현역은 아니지만 당내에서 아주 입지가 있는 분인가요? 네, 지금 민주당 고문을 맡고 있는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인데요. 예. 이제 선수가 되게 많으시죠, 이분도. 그렇죠. 동교동계 출신으로 6선이고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상당히 중량감 있는 인물입니다. 네네. 이제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한 건데요. 그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심으로 민주당의 민주화 정의가 실종되고 도덕성과 공정성이 사라졌다. 이 전두환 때 DJ의 비서로 오랜 세월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으로서 너무나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독단과 전횡으로 당이 망가졌다. 이재명 1인 정당이 된 것에 개탄하면서 당을 떠나는 것이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내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인 것 같네요. 네, 민주당을 또 곧 침몰할 위기의 타이타닉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낙연 신당은 타이타닉이 난파하면 옮겨 탈 수 있는 구명보트다 이런 비유를 했는데요. 네. 이 전 부의장이 이낙연 신당 합류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앞서 최성 전 고양시장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합류 인사가 되었습니다. 현역 의원 합류도 이어질지 관심인데 특히 비명계 모임이죠. 이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의 합류 가능성도 점차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또 이렇게 이낙연 신당 창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 최측근인 남평우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도 한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 확실히 하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진행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낙연 전 대표도 직접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문자가 왔고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도 협의를 했는데 의견 접근이 안 됐다. 1월 첫 번째 주 안에 거취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1월 초에 신당 창당이 거의 공식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어제 정세균 전 총리랑 이재명 대표가 만났지만 이 정세균 총리도 이 대표에게 벼랑 끝에서 손을 놓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압박 메시지를 주기도 해서요. 당에서 이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어떤 행보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의견 접근이 안 됐다고 합니다. 어떤 의견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않았는지 결단은 무슨 결단을 촉구하는 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오늘 내년 총선에 공천 과정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 공관위원장이라도 하죠.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임명이 됐네. 이분은 뭐 개파색이 있는 분인지도 궁금하고 명예교수 임명 배경도 궁금하고요. 네, 강선우 대변인 브리핑에서 임 교수는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네.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관리 업무를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민주당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에는 5선의 원혜영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맡았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일찌감치 개파색이 옅은 외부 인사를 물색해 왔습니다. 결국 외부 인사가 임명이 된 거죠. 네네. 총선 공천을 앞두고 친명계와 비명계 갈등이 고조된 상태라서 내홍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됐었고요. 그러면은 이분은 정확하게 비명도 친명도 아닌 정말 중립적인 인사인가요? 그런데 다만 임 교수가 예. 지난 대선 경선 때에 이재명 대표의 정책 자문 그룹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자문단에 이름을 올렸던 만큼 이 비명계 일각에서는 친명 인사라고 반발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네. 강선우 대변인은 임 교수 임명에 대해서 최고위 내에서 이견은 없었다. 공관위원장 인선은 원장 외에 이제 공관위원들의 인선은 이 위원장 임명 후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격 총선 체제로 양당 모두 이제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관련해서 2심 판결의 상고 포기
어떤 결정의 배경인가요? 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항소심의 판결을 수용한다. 그리고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네. 지난 2020년이죠. 문재인 정부 당시에 법무부가 윤 대통령이 법원에 대한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윤 대통령에게 내렸었는데요. 그랬었죠. 당시에 이제 윤 대통령은 이를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서울고법은 윤 대통령이 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네. 이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의결과 그에 기반한 징계 처분 과정이 모두 위법했다. 구체적 징계 사유에 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의결도 과정도 모두 잘못됐다. 네. 또 재판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절차에 관여한 점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 절차의 원칙에 어긋나서 위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법무부가? 예, 그렇습니다. 이제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뒤 징계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법원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 상고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이 법무부는 이어서 검사를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중대한 절차 위반과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는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도 밝혔고요. 앞으로 감찰과 징계 등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지금 시공 능력 평가 국내 16위 대형 건설사 중 하나인 태영건설 지금 워크아웃 사태 때문에 이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기존의 85조 규모인 시장 안정 조치를 필요하면 확대하겠다. 필요시에 85조 시장 안정 조치 충분한 수준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최 부총리는 오늘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주최하는 이른바 F4 회의죠.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취임 후에 처음으로 열었는데요. 네.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서 기존 85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필요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필요시 추가 확대를 해서 시장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도 공개 시장 운영을 통해서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분양 계약자가 있는 22개 사업장은 차질 없는 분양 이행을 통해서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또 필요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통해서 분양 대금을 환급하는 등 수분양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이 금융기관의 채무를 1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라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예. 최 부총리는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전제로 엄정한 구조조정 원칙을 견지하면서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 안전 조치가 작년 10월인가요? 그때 레고랜드 사태 때 한 50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확대해서 85조 원 규모의 이 조치를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밝힌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끝으로 이틀 전에 그 숨진 채 발견됐던 배우 이선균 씨에 대한 발인이 오늘 엄수가 됐습니다. 발인도 발인이지만 과연 그 이선균 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나 수사 과정에서의 또 절차 또 언론에 노출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옳았는가 하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이선균 씨 유족은 오늘 정오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을 엄수했습니다. 가족들과 생전에 친분이 깊었던 동료 배우들도 고인의 가는 길을 함께 지켰는데요. 네네. 이선균 씨 죽음을 두고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어제 이선균 씨 사망은 매우 안타깝다. 그런데 이제 경찰 수사에 잘못이 있었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경찰이 이 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했고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공개 소환을 하고 세 차례 포토라인에 서게 하면서 이 씨의 심리적 부담감을 키운 것 아니냐라는 질타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이성균 씨가 3차 조사를 앞두고는 비공개 소환을 공식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또 경찰이 이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또 경찰 수사공보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사건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을 어겼다라는 지적도 좀 이어지고 있고요. 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공보 규칙을 더 철저히 적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일 벌어지지 않도록 좀 개선될 부분은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하여튼 이게 내사 단계에서 지역 언론에 이렇게 처음 보도된 이후에 계속 중계식으로 보도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은 없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뉴스브리핑 헤럴드 경제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연말인데다가 금요일 퇴근길이라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기권 부근 안성분기점부터 판교분기점까지 총 25km 구간 밀리는데요. 정체가 가장 긴 구간은 안성분기점에서 오산까지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충청권 일대로 교통량이 많은데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휴게소까지 16km 구간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남이천 나들목에서 모가까지 정체고 경기 광주 분기점에서 중부 3터널까지 밀립니다. 상곡 분기점부터 하남 분기점까지 7km 속도 못 내고요. 제2중부고속도로 역시 하남 쪽으로 경기 광주 분기점에서 하번천 터널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50분 정도 걸리고 비봉에서 용담터널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조안부터 송산마도 부근까지 16km 속도 더 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각종 정치 현안 관련된 여론조사 분석해 주실 여론조사 분석 시간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우선은 여론조사 어떻게 조사가 됐고 또 방식은 어떤지 설명을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로 말씀드릴 조사는 두 건입니다. 먼저 데일리안이 자체 조사를 했어요. 언론사 의뢰 없이 12월 25일, 26일 이틀간 했습니다. 네네. RDD 방식 무선 100% ARS 조사했고요. 네. 두 번째 언급드릴 조사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라는 곳에서 이거 역시 자체 조사입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것은 데일리안이 의뢰해서 여론조사 기관인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 실시한 것이고요. 네네. 네, 12월 25일, 26일 이틀간. 두 번째 언급드릴 것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인데 이건 자체 조사입니다. 예. 12월 20일, 21일 이틀간 조사했어요. 한 나흘 닷새쯤에 시차가 조금 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이 다른 점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이 두 군데 그래서 이 상세 데이터나 질문지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처음에 약간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본인이 예고했던 27일에 탈당 선언했고 신당 창당까지 기자회견 통해서 밝혔고요. 오늘 탈당을 선언한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신당에 합류할 예정이고 경기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이준석 신당에 대한 여론 이것도 나온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직전부터 시작해서 정치적 이벤트가 거의 매일 계속되고 있어요. 굉장히 다들 일면 톱감인 것들이 그냥 하루에도 두세 개씩 쏟아져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우선 이준석 신당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보았느냐. 아까 그 데일리안 여론조사요. 요거는 이제 기자회견 듣기 전에 그렇죠. 조사한 거죠? 네네. 그렇게 네. 이준석 발표는 27일이었고 예. 이 조사는 25일, 26일이니까 물론 짐작은 할 수 있었지만 조금 다른 의미죠. 예. 그래서 성공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성공 가능성 낮다 58.3%, 예. 높다
응답은 25.9%. 그러니까 오차범위 굉장히 큰 밖으로 네. 성공 가능성을 보시는 견해는 많이 차이가 나죠. 좀 박하네요. 네, 성공하기 쉽지 않다 쪽에 실리는 거고 네. 분열은 꼭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들 공유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겠고요. 네. 지금 두 당이 모두 신당이라기보다는 분당 내지 탈당 아리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 국힘에서는 반윤으로 상징되는 이준석. 예. 민주당에서는 반 이재명인 이낙연 지금 이렇게 모아져 가고 있죠. 이게 아마 새해 초에도 굉장히 여러 뉴스를 가져올 건 확실합니다. 예. 분당 내지는 탈당아리 계속 네. 앓고 있다 아직 말씀해 주셨고요. 네. 지지 정당별로 응답에도 차이가 혹시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기성정당 지지층에서는 이준석이 만들고자 하는 신당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던 데 반해서 이쪽 저쪽 마음을 주지 않고 있는 무당층에서는 높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이건 뭐 그래요? 당연한 거겠죠. 네네네. 민주당이나 국힘을 확실히 지지하고 있는 측에서는 그거 되겠어라고 조금 접고 보는 것이고요. 예. 이거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쪽에서는 희망을 좀 더 거리라는 것은 너무 상식적인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낮다는 응답이 각각 56.7%와 63.6%였고 네. 한 무당층에서는 44.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 총선 이제 글쎄요 앞으로 뭐 2월 3월 들어가면 또 한 번에 큰 출렁이는 변화가 예상되긴 합니다만 예. 기본적인 구도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그리고 양당 체제로 가는 것을 크게 흔들기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게 현재 시점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준석 전 대표도 기자회견 하면서 뭐 합치거나 돌아가거나 이럴 일 없다고 그냥 선을 딱 그어버린 상태로 예. 그때 만약에는 합치거나 돌아갈 가능성을 내비치면 그럴 거면 왜 나가는 거야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준석 신당 어떻게 해야 이 신당이 옳게 또 지지가 좀 높게 잘 갈 수 있을까? 성패는 어디에 달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재할탓 이준석 신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재할탓도 있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국힘의 할탓이 훨씬 클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국힘 비대위 한동훈 법무장관으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한동훈 체제가 국민들의 상당 부분 그리고 그동안에는 용산 윤 대통령에게 잘 가서 먹히지 않았던 것들을 확 해낸다면 이를테면 뭐 김건희 특검은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변화와 개혁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진정성 있게 받아준다면 네. 이준석 신당에 대한 관심은 훨씬 떨어질 거고요. 아니 뭐 장관할 때는 굉장히 젊고 뭔가 새로운 것도 느끼고 했는데 여의도에 와서 조금 지나보더니 뭐 옛날 여의도 사람들이랑 별거 없네. 왜 저 사람 왔지? 뭐가 바뀌었지? What is new? 이런 질문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도 뭐 다른 게 없다. 그래서 네. 구태 패턴이 계속된다면 좀 정치적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겠어요? 어차피 네네. 지금 무당층을 누가 더 많이 데리고 가느냐의 싸움일 텐데 예. 그래서 국힘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 사람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뛰쳐나갔던 이준석 신당에 좀 저기는 좀 다르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국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어제 그 하태경 의원께서는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네. 이런 해석도 하셨습니다. 보수 진영의 파이가 커질 것이다. 혁신 경쟁을 서로 해가서 그러니까 서로 둘 다 클 수 있을 거다.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이렇게 잘하는 모양새 보이면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날 수 있고 반대도 될 수 있고 하지만 같이 클 수 있는 모양새도 가능성이 있나요? 서로 혁신 경쟁하면요. 예. 정치 소비자이자 유권자들인 표를 던질 사람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겠죠. 그렇죠. 서로 변화하고 아무튼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 안 하겠고 국민들이 하라고 하는 것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데야 우리가 화를 낼 이유는 없겠죠. 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임된 것,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사했어요. 여론 중에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역시 데일리한 조사인데요. 비대위장 선임에 대해서 국민들은 잘한 일이다, 잘 됐다, 예. 43%, 잘 못한 것 같다. 그 양반을 비대위장으로 앉히는 것은 좀 그래. 43.6%. 거의 0.6% 포인트 차이니까 예. 거의 차별이
낮죠. 그리고 어느 한쪽이 50%를 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팽팽한 겁니다. 잘 모르겠다 13.4%. 네. 이거 뭐 다 합치면 거의 100% 육박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직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만 따로 떼서 물어보면 네. 차이가 좀 나죠. 무려 82.1%가 그거 잘된 일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할 것 같아. 네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무려 76%가 그 사람 안 돼. 왜 좀 법무부 장관 할 때 많이 부딪히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민주당하고.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한동훈 법무장관 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좀 거꾸로운 생각들을 하겠죠. 이렇게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82.1%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했다. 민주당에서는 76% 잘못했다. 완전히 엇갈린 평가가 그러니까 이건 뭐 나왔습니다. 예. 예. 또 데일리는 조사 보니까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 네. 이게 나왔는데 사실 지금 아직 총선도 안 치른 상황이고 현 대통령의 임기가 상당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벌써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가 뭐 나오고 이러네요. 현 대통령 임기가 3년 넘게 남았잖아요. 네. 아직 2년이 채 안 됐는데 네. 물론 이런 걸 글쎄요. 물으면 사람들이 에이 뭐 벌써 이런 걸 물어라면서도 대답들은 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나오는데 저도 여론조사를 몇 년간 지난 대선 때 아주 집중적으로 쭉 해왔지만 사실 이런 건 좀 성급한 질문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나오는 이른바 이런 류의 차기 대선 조사 이런 것들에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우선 일단 네. 너무 3년 넘게 너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 그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아무개 나무개 쭉 지금 이번에는 8명을 불러줬어요. 네. 여권 4명 야권 4명을 쭉 불러주고 이 중에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네. 이건 그냥 호감 네. 또는 잠재적 가능성 수준으로 답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고요. 네. 그래도 어쨌거나 어떻게 답변하는 건 궁금하니까. 궁금합니다. 자, 물어봤더니 35.6%가 이재명을 골랐습니다. 1위입니다. 오, 네. 그리고 예. 2위가 27.2% 한동훈. 정치 데뷔 순서로만 치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데뷔는 한 3, 4일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오세훈, 원희룡, 이낙연, 김동연, 안철수, 심상정 이렇게 모두 8명이었어요. 이게 순서대로지. 제가 지금 불러드린 순서가 득표 수는 아니고 지지율 순입니다. 1위 이재명 35.6대 2위 한동훈 27.2. 영 오차범위 차 벗어나 있긴 해요. 예. 그리고 3위부터는 뚝 떨어집니다. 오세훈 6.3, 원희룡 5.9. 다음 이하 분들은 굳이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물론 그보다 적습니다. 네, 네. 이랬고 지난주에도 한번 잠깐 전해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아까 개회에서 말씀드렸죠. 예. 거기서도 조사를 했었어요. 그건 지난주에 나온 조사인데 네네. 거기서는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더 적합한가요? 여쭤봤더니 한동훈 45, 이재명 41%. 이건 또 반대네요. 반대로 한동훈이 네네. 앞섰어요. 네. 물론 두 사람의 차이는 4%포인트 차이니까 오차범위 이내이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둘 다 아니다라고 답하신 분도 12%나 됐고요. 예. 모르겠다 3%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여론평판연구소는 참고로 12월 예. 20일, 21일 네네. 그때 조사한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데일리한 조사 또 여론평판연구 조사 반대로 나온 이 차이는 며칠간의 예. 차이긴 한데 예. 왜 순위가 뒤바뀌었을까는 예. 한번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죠. 그러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한동훈이 이재명을 앞선 것으로 나왔던 지난주 그 평판연구소 조사 때는 네. 한동훈 법무장관을 국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한다는 뉴스가 막 따끈따끈한 뉴스가 나오자마자 공교롭게 그때 조사된 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데뷔하는 한동훈은 그동안 해온 걸로 봐서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예. 이런 기대. 그리고 지금 국힘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바뀐 이후에 뭐 후원금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그렇다대요. 거예요. 뭐 네. 7억 원 정도로 옛날에 굉장히 적게 들어왔나 봐요. 네네. 무려 70배가 늘어서 지금 7억 원쯤 모였다고 하니까 예. 어쨌거나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조사했더니 야 이재명보다 한동훈 좀 난 관심이 가. 이게 많았고 한 며칠 지나면서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가지고의 뭐 입장 이런 거 가지고 공방도 있고 약간의 실망감도 있고 그러면서는 조금 빠지는 듯한. 그런데 이거 일주일 사이로 요 정도 출렁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다음 주 네. 되면 또 출렁이고 뭐 이런 게 그럼요. 지금 뭐 한참 남았기 때문에 네네. 하여튼 뭐
가능성 정도 그리고 지금의 양당을 바라보는 어떤 뭐 호감도에 연관해서도 여론조사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이재명, 한동훈을 비롯해서 아까 쭉 거론되었던 네. 오세훈, 원희룡 등등등 8명 이 외에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선의 꿈이나 뜻이나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보아서는 이런 조사 하나하나가 버릴 수 없고 의미를 갖는 데이터인 건 확실합니다. 예, 정치적 의미를 지금 부여할 수는 없지만 나에 대한 관심의 수치가 어떤 변화를 그려갈지를 볼 수 있는 1차 자료라는 점과 예. 아무개와 나 사이의 차별점은 뭐고 같은 점은 뭔가 이런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네. 기자들에게 이제 또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이제 찾아갔나 봐요. 이제 예. 이재명 대표와 회동 혹시 어떻게 됐나요? 만나시나요? 누가 먼저 연락했나요? 이런 걸 물어봤대요. 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 전화가 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못 예. 받았대요. 그래서 콜백을 했는데 콜백도 못 받았대요. 서로 좀 저쪽에서. 엇갈렸대요. 네, 서로. 네. 하지만 주말이라도 온다면 당연히 만나겠다. 이렇게까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통합과 분열의 갈림길에 있는 이재명 대표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할까 궁금합니다. 연말까지 예. 시한을 줬죠. 연말이라 해봐야 3일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내일부터는 오늘 밤부터는 사실 뭐 송년 분위기겠죠. 내일 토요일이고 예. 하니까. 물론 매일매일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계시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단 당 안팎으로부터 두 가지의 압력을 받고 있어요. 이낙연 전 대표로부터는 당신 확실히 바뀌어라. 그리고 당신 얼굴, 당신 이름 가지고는 총선 중간지대 계신 분들의 마음을 얻기 어려울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좀 당대표직 내려놓고 통합 비대위로 한번 치러보자라는 압력이고. 뭐 이쪽 개파 다 아울러서. 네. 숫자적으로는 친명이 좀 많지만 그다음에 한동훈으로 바뀌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저쪽이 지금 거의 매일 뭐 비대위원도 발표하고 당직도 상당히 바꾸고 이건 이렇게 하겠다고 어쨌거나 새로운 것 또는 새로워 보이는 것으로 뉴스에 앞자리도 차지하고 사람들의 관심도 일부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슈를 뭐 선점하고 있죠. 네. 일부. 그에 비해서는 민주당은 아직 변화와 개혁을 향한 구체적 액션들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늦게 발을 떼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국힘에 비해서는 야, 왜 이래? 국힘 저러고 있는데 너희 서둘러야지 하는 밖으로부터의 압력 두 가지가 겹쳐 있어요. 네. 게다가 상대적으로 한동훈 체제는 지금 굉장히 평균 연령도 낮아지고 새 상품은 일단 기대를 갖게 하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은 아직 그렇게 새 상품이라는 건 내놓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공천 잡음이 친명과 비명 사이에 찌그락찌그락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수치를 넘으면 국민들 그때부터 화를 엄청 내실 겁니다. 예. 총선 때마다 공천 잡음은 나오기 마련이긴 하지만 저게 기득권의 밥그릇 싸움으로 가버리는 순간 화를 내시죠. 그래서 당 내의 반명계와 당 밖의 국힘의 지도체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는 함께 처리해야 되고 여기서 이재명의 실력이나 리더십 같은 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계기일 거고 네. 저는 12월 31일 12시 땡 하면 모든 게 끝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내년 초로 며칠도 넘어갈 말미는 있겠지만 민주당이나 이재명으로서는 지난 대선 이후에 최대의 정치적 경랑 파도의 꼭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혹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분당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점은 조금 한 가지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방금 앵커께서 좋은 질문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분당 이러거든요. 저는 일단 분당이란 말은 너무 과한 표현이다. 예. 분당이라 함은 당이 의미 있는 덤뱅이들로 의미 있는 그룹들로 쪼개지는 걸 분당이라고 해요. 예. 한 20-30%, 40-50%가 나가면 물론 분당이고 최소한 전체 100%에서 한 20-30% 정도는 나가가지고 어느 쪽이 좀 크기 차이는 나지만 그 정도는 돼야 분당이라고 하는 것이지 네. 현재 국힘이나 민주당 모두 몇몇 사람 나오고 있잖아요. 또는 이낙연 전 대표 나올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건 이탈이나 탈당 수준이죠. 아직 본체에 타격을 미칠 만큼의 쪼개짐은 아니다. 네. 그런데 물론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탈이나 탈당보다는 규모가 좀 클 수는 있어요. 작은 균열에서 이렇게 쫙 커질 수는 네, 있는 그럴 수 여지는 있어요. 있고요. 네. 친명과 비명 사이에 아주 극도로 스파크가 확 일어나면 그럴 수 있고요. 예. 국힘도 공천 잡음을 둘러싸고 나는 내가 나 현직 의원인데 내가 공천에서 밀려나요? 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그래서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무소속 지역에 머무르거나 또는 이준석 신당으로 가서 합치는데 그 새가 점점점 불어나서 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그때는 분당이라는 이름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현재까지는 개인적 이탈이나 탈당 수준이다. 예. 자, 그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조사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데일리한 조사인데 내년 총선 앞두고 민주당 내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 분당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랬더니 응답자의 절반 넘게 53.8% 그러니까 54%죠. 예. 분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셨어요. 반이 넘습니다. 예. 반면에 35%만이 가능성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나죠. 네네네. 20%포인트 훨씬 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들 심정적으로 쪼개질까. 근데 얼마가 튀쳐나올지가 관심이구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잘 모르겠다는 답은 11.2% 정도였습니다. 53.8%가 분당 가능성이 있다. 35%는 가능성이 없다. 어쨌든 당내의 어떤 갈등을 또 여기 우리 여론조사 응답하신 분들도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시간이 뭐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그럼 마무리 질문을 제가 좀 이렇게 예. 드려볼게요. 어쨌든 지금 큰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다른 당이든 이 여론조사 예전보다 여론조사 응답자분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네. 작은 변화에도 여론 추이에 자꾸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응답도 하시고 그런 개념에서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또 평론가로서 네. 지지율을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좀 소구해야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번 조언을 해준다면요. 뭐 조언까지야 제가 그 깜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는 타이밍과 민심 포착 이 두 가지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타이밍이 늦어버려도 안 되고 민심이 정확히 어디에 가 있는지 물론 민심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다수 그다음에 좀 더 어디에 집약적으로 가 있느냐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이른바 그런 게 시대 정신일 텐데요. 네. 우선 첫째 국민과 싸우면 안 됩니다. 정치 지도자건 정당이건 국민하고 다투거나 국민과 싸우면 결국은 집니다. 네. 그건 뭐 당연하죠. 권력의 원천이 유권자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요. 네. 둘째, 극성 팬덤이나 자신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눈길이 먼저 가기 십상인데 네. 그들만 보고 정치하면 안 됩니다. 나를 예뻐하고 좋아하고 나를 열렬히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한 번 덜 봐도 나를 계속 보고 주목합니다. 좋아합니다. 예. 정치 선거라는 것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투표소까지 데리고 가서 예. 실제 나를 찍게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기표 행위로 이루어져야 해요. 투표소로 데리고 가는 것이 의외로 어려워요. 네. 그러려면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 극성 팬덤 이를테면 친명 또는 친윤 이런 사람들만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면 중립지역에 있는 분들의 점수를 받기 어렵죠. 그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알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 정도 되는구나.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많네. 그래서 대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견해를 바꾸진 않지만 나와 다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 게 여론조사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0년 이강윤 평론가와 함께하는 여론조사 코너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네. 청취자분들께 짧게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예전에도 간간히 배우고 했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들 경사 많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데서 다른 기회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지금까지 이강윤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애덤 리바인의 로스트타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Please don't see just a boy caught up in dreams and fantasies. Please see
reaching out for someone I can see. Take my hand, let's see where we wake up tomorrow. Best laid plans, sometimes it's just a one night stand. I'll be damned, Cupid's demanding back his arrow. So let's get drunk on our Tuesday. God, tell us the reason you're this wasted on the young. It's hunting season and the lambs are on the run, searching for meaning. But are we all lost stars, trying to light up the dark? Who are we? Just a speck of dust within the galaxy. Woe is me if we're not careful, it turns into reality. But don't you dare let our best memories bring you sorrow. Yesterday I saw a light kiss a tear. Turn the page, maybe we'll find a brand new ending where we're dancing in our tears. And God, tell us the reason you're this wasted on the young. It's hunting season and the lambs are on the run, searching for me.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17살 한별이는 자주 하늘을 바라봅니다. 얼마 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두 손녀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난 할머니. 그날 이후 한별이는 소녀가장이 됐습니다. 현재 미용고등학교에 다니며 자격증을 준비 중인 한별이는 동생이 뒷바라지를 위해 하루빨리 취업하는 게 목표인데요. 하지만 수입이 없는 상태라 적지 않은 미용 실습비와 동생과의 생활비는 한별이에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불안하고 위축될 때마다 마음속 할머니를 의지하며 눈물을 참아내는 한별이. 한별이와 동생이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희망의 빛을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오전까지는 공기가 많이 탁하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돼 있어서 먼지가 날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쌓여 지금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이 미세먼지는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차츰 사라질 전망입니다.
비나 눈은 내일 아침에 중부 서해안과 서울 서쪽 지역, 충남 북부부터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에서 낮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올해의 마지막 날인 모레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로 내린다면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 눈으로 내리는 지역은 대부분 1에서 5cm, 서울 동북 지역과 경기 동부는 2에서 7cm, 강원 내륙은 3에서 곳에 따라 10cm 이상, 강원 산지에는 5에서 많게는 20cm가 넘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새해 첫날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돋이를 어려움 없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영도, 대구, 영하 2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은혜 전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사령탑으로서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민주당은 언제나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 사무총장에 초선의 장동혁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사상 초유의 직위 위한 재판을 했고 상고 포기로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학생들에게 단체 관람하게 했다며 보수단체가 고등학교 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패닉 앳 더 디스코의 하이 홉스입니다. Mama said, don't give up. It's a little complicated. All tied up, no more love. And I'd hate to see you waiting. Had to have high hopes for a living. Shooting for the stars, but I couldn't make a killing. Didn't have a dime, but I always had a vision. Always had high hopes. Had to have high hopes for a living. Didn't know how, but I always had a feeling. I was gonna be that one in a million. Always had high hopes. Mama said
Mama said, don't give up. It's a little complicated, all tied up, no more love, and I'd hate to see you waiting. They say it's all been done, but they haven't seen the best of me. So I got one more run, and it's gonna be a sight to see. Had to have high hopes for a living, shooting for the stars when I couldn't make a killing. Didn't have a dime, but I always had a vision, always had high hopes. Had to have high hopes for a living, didn't know how, but I always had a feeling I was gonna be that one in a million. Always had high hopes. Had to have high hopes for a living, shooting for the stars when I couldn't make a killing. Didn't have a dime, but I always had a vision, always had high hopes. Had to have high hopes for a living, didn't know how, but I always had a feeling I was gonna be that one in a million. Always had high hopes.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은 제2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면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과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생길지 재의결 시기는 어떻게 조율될지 셈법이 복잡해 보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고 의원과 함께 전화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두 특검 법안이 일단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고요. 지금 이럽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야합을 통한 총선용 악법이다라고 국민의힘이 비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신다면요? 예, 야당이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네. 진보당, 기본소득당, 거기다 무소속 의원들, 그리고 국힘당의 의원도 같이 한 분 정도가 같이 해서 통과시킨 특검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특검은 국민 70%가 넘는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 특검이고요. 예.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힘이 그전부터 특검을 하자고 계속 주장했던 내용들이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검 자체를 뭐 총선용이니 악법이니라고 말하는 본인들도 네. 사실은 분리해서 그런 발언을 하겠지만 되게 부끄러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네. 속으로는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김건희 여사 관련한 주가 조작이 네. 왜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가? 통정 매매, 주가 조작 증거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라고 네. 하는 것에 되게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서영교 의원께서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여론조사 내용은 오프닝에서 개요를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네. 의원님 그리고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법안 문구를 수정한 이유는 뭔지요? 우선 이게 정의당이 네. 주도해서 낸 특검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특검 때는 새누리당이 특검 추천에서 배제가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드루킹 특검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배제가 됐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특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의당이 사실은 주도해서 만든 특검 법안이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정의당이 특검을 그동안도 이렇게 추천을 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성향의 이야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말씀처럼 이제 국민의힘이 네네. 특검을 추천하면 안 되니까 예 그러면서 준비된 내용이 있기도 한데 네네. 주로 이제 정의당이 이것은 더불어민주당도 빠지고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도 빠지고
그리고 정의당이 이번에 특검을 추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법안이다. 그래서 수정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뭐 제2요구권 행사 방침을 즉각 밝힌 만큼 뭐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그동안은 보면은 돌아온 법안들이 정족수를 못 채워서 자동 못 넘어서 자동 폐기됐었거든요. 근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혹시 예상을 하셨는지요? 당연히 예상하죠. 네. 그동안 양곡관리법, 네. 쌀값 정상화 법안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다음에 노동자들을 위한 그 노란 봉투법도 그랬고요. 네네. 간호사 간호법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것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잖아요. 네네. 여기에는 정말 국민들의 분노가 담겨 있고 이것을 꼭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네네. 70%가 넘는 지지율이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은 부인과 관련한 것이고 네. 거기에 또 장모인 최은순 여사 간의 통정매매 등 여러 가지 증거가 많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이 금방 제의를 요구할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 저희는 제의해선 요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거부권 행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행사할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본인과 가족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촉 사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할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 어제 보면은요 표결에서 그 국민의힘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차후에 이제 재의결할 때는 그거는 무기명이다 보니까 혹시 예. 그때 이제 권 의원과 같은 국민의힘 내에 이탈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국민의힘 안에서도 네. 이 특검을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고요. 네네.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 43%가 더 많은 사람이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사람보다 국힘당 지지자들 안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 낱낱이 밝힐 거 밝혀야 되고 예.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듯이 그래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힘당 안에서도 사실은 뭐 권은희 의원도 있고 또 국힘당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탈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힘당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오히려 깔끔하게 깨끗하게 특검 받아서 낱낱이 범죄 아니다. 나 죄 없다라고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의원들이 꽤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의 윤재욱 원내대표가요.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의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래야지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된다고요. 동의하시는지요? 윤재욱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이게 이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의결할 수 있는 상황에 가서도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지요. 네. 그렇게 되면 국민의 민심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2021년에 네. 대장동 특검을 해야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말을 해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네네. 특검을 못한다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국힘당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저는 대통령은 당신이 얘기한 내용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걸 당신이 얘기한 내용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힘당이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 때문에 대패했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엔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혀야 됩니다. 예.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한동훈 국힘당 새로 된 비대위원장도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범죄 수사지. 예. 예. 이런 거를 뭐 총선용 국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서 방어권이 있으니까 네. 범죄 수사에 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뭐 대정부 질문의 답변으로나 법사위에서나 이런 답변들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국힘당은 그렇게 윤재욱 원내대표가 생각하고 싶진 않을 텐데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한다면 거센 민심에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것을 국민들께서 우선 뭐 다음 총선에서 표로 심판을 확실히 하실 거고요. 국힘당의 정치적 명분 이런 것들이 아주 궁색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재의결 어떤 시점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말씀하신 것 같고 방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4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프닝에서 소개한 저희가 국민일보 의뢰 한국갤럽조사 연구소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은 47%인 것으로 나타났던 점 말씀드리고요. 개요는 오프닝에서 설명과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의원님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좀 타협안으로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께서 뭐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고 또 뭐 제2부속실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런 타협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은 해야만 하는 겁니다. 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해놔야 대통령도 정치를 잘할 수 있고요. 네네. 그 가족들과 친인척도 그리고 대통령실 주변도 여러 가지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대통령 특별감찰관 제도는 하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타협안으로 한다는 것도 궁색하긴 한데 안철수 의원이 그런 생각이라도 했으니 참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타협안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2부속실 뭐 여지껏 역대 대통령 부인에게 제2부속실이 항상 있어 와서 대통령 부인도 공인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또 자제될 거 지켜질 것은 지켜지게 했는데 제2부속실도 없어서 자유분방하고 뭐 해외에 나가서도 열몇 명의 경호원을 데리고 명품샵을 가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2부속실을 두는 것 그리고 특별감찰관제 이런 것은 타협안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국힘당 의원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용기 있게 이거 해야 된다라고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요 특검법은 뭐 법안이 통과됐는데 타협안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지껏 그런 특검법이 통과되고 타협안이 뭐 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된 적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초유의 상황을 자꾸 만들려고 국힘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는데요. 이것은 뭐 갑자기 야당이 밀어붙인 이런 사례가 아니고요. 22년 9월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 오다가 그게 잘 안 돼서 올 3월 4월에 이게 법안이 상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 법률에 따라서 추진돼서 자연스럽게 상정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만났어요. 만나고 나와서 이제 여러 얘기들 나왔는데 우선은 뭐 덕담을 했다고 해요. 한동훈 위원장은 많이 듣겠다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챙기는 일 등등 관련해서는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했고 특검의 T자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두 분이 만남이 오늘 일단 뭐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됐는데 계속 그렇게 우호적일 수만은 없겠죠.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우호적이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오늘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한다 그러니까 아주 초긴장이고요. 그렇습니다. 세간에는 수없이 많은 건설사들이 도산 직전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네. 역대 최대의 자영업자들과 작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있는 상황은 벌써 여러 번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 조카가 결혼을 하는데 네. 전세를 얻었냐라 물어보았더니 전세 사기 때문에 무서워서 월세로 한답니다. 대한민국이 전세 사기란 단어가 도대체 왜 생겼는지 예. 지금 전세 사기 관련한 선 지원 후 해결 이런 내용들에 관한 내용 전세 사기 지원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이런 거에는 사실 뭐 한동훈 이재명 차이가 없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저희 최고위원 회의 때도 또 비공개 회의 때도 그런 간절한 얘기를 했어요. 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가 파탄나니 그것을 살려낼 수 있어야 되고 예. 이러는 상황을 꼭 야당이 주도하는데 국힘당이 자꾸 발목을 잡는 것 같다. 옛날에는 여당 발목을 야당이 잡는다. 이게 보통 보도의 정가였는데 네. 정가의 보도였는데 지금은 거꾸로인 것 같으니 그것을 이야기했고 한동훈 뭐 비대위원장도 뭐 잘 듣겠다고 했으니 예. 이런 정치적이지 않은 것들은 빨리빨리 해결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힘을 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최고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해서 협치 마인드가 아예 없는 것 같다 하셨는데 좀 민생을 챙기려면 방금 말씀하신 좀 우호적으로 계속 가면 좋을 텐데 그러면 우리 민주당 쪽에서 먼저 좀 우호적인 제스처를 구체적으로 좀 내미실 건가요? 당연히 오늘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이야기했듯이 예. 그런 우호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거고 네. 그런데 이 우호적인 모습이면서도 야당은 견제하는 게 역할 아닙니까? 예. 야당이 여당일 수는 없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제일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국민인데 그 목소리 전세 피해자, 노동자, 자영업자, 청년들 목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거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네. 이것을 뭐 우호적으로 요구할게요 저희들이. 그런데 여기에는 절실함이 네. 그리고 절절함이 묻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여당과 정부가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좀 더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예. 그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좀 보시면서 이제 인선도 쭉 보셨을 테고 임명된 것도 보셨을 텐데 지금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일부 민주당의 586 운동권과는 차별화가 된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는 평가도 일부 있는데 국민의힘 비대위 구성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하신다면요? 예. 국민의힘 비대위가 정치인이 많이 없이 네. 예, 젊은 분들로 구성을 해서 네네. 좋은 뜻을 갖고 가는 것 같으니 네. 그렇게 또 신선한 모습으로 가려고 한 취지대로 잘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 정치는 정치인이 또 하는 겁니다. 네네. 예, 정치는 정치인들이 또 훈련되고 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선출된 정치인들이 그 역할을 하고 일들을 잘 해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일이 다 그 비대위원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일일이 다 전화를 했고 그래서 요청해서 했다는데 벌써 나오는 이야기가 뭐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참 저희들은 불편합니다. 네네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최대의 비극이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사는 것이다. 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한다. 이런 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저희가 영상 봤거든요. 네. 막 웃으면서 하는데 이런 거를 검증을 못했는지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런 거 검증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검증했어야 되고 네. 또 박은식이라고 하는 분은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다. 정말 이건 언제적 사람의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식의 사람들을 거르지 못했다고 하는 건 네. 대한민국 정부의 인사검증단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책임자가 한동훈 장관이었잖아요. 네. 근데 뭐 신원식 국방부 장관 또 요번에 뭐 국방부 그 교제록 문제가 많듯이 네. 그 사람 걸릴 때도 인사검증 제대로 안 하고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했다고 비판을 무진장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아이고 저는 이런 자료만 제공합니다 이렇게 또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다 전화해서 했다는데 이런 여러 가지 뭐 어떻든 뭐 민경우 비대위원은 또 내가 감옥 간다 저 XX 죽이고 뭐 이런 것까지 했다고 한다면 네.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네. 저는 뭐 젊고 좀 신선한 이런 그림을 준비하는 것은 또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네. 예, 일일이 전화했다고 하는데 이런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참 문제가 있고 이분들은 여당의 대한민국 여당의 비대위원으로서는 자격은 아닌 것 같아서 네. 빨리 교체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네. 민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어떤 과거 발언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고 또 사과가 또 있었죠. 예, 예. 비대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 관련해서요. 네. 어제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 만나서 비장한 각오로 벼락 끝에 움켜진 손을 놓는다는 뜻의 현애 살수 언급을 했고 또 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거취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정성호 의원도 한동훈 바람이 불면 상하는 카드를 이 대표도 내놔야 한다고 했거든요. 서 의원님 등 민주당 지도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어제 그 두 분의 만남. 예, 두 분이 만나는데 네. 뭐 표정이 좋더라고요. 네. 표정이 좋고 그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 아주 좋더라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님을 많이 존경한다고 저희들에게도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세균 전 총리님께 좋은 지혜를 구하는 자리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네. 또 정세균 전 총리님도 제가 어제 직접 또 배웠어요. 그래서 현의 살수를 이야기하게 된 경위도 네. 저에게 또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네네. 벼랑 끝에 떨어져서 가지 하나를 잡고 버티고 있지만 정말 옳은 일을 하고 네. 정말 바른 일을 할 때는 그 가지를 놓았을 때 충분히 또 그 뛰어내린 그곳이 안전한 오히려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벼랑에 있어도 좋은 올바르게 한다면 안전하게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모든 것에 만사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저에게도 서영교 의원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 잘 듣고 소통해서 사람들이 그 하나가 돼서 통합돼서 나갈 수 있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뭐 힘도 실어주시고 네. 그러면서 중간중간 조언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의 말씀 관련해서는 네. 한동훈 바람이 불 만큼 특검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지만 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공범들이 다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거 받아들이겠다. 이러면 좀 바람이 신선하게 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그렇지 않고 첫 마디가 이 김건희 특검은 뭐 예를 들면 악법이라는 네. 등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 바람이 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어떤 그런 만남들 또 어떤 통합의 화합의 모양새들 이런 것들을 기대하거나 반대로 또 우려하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그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 남평호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이 대장동 사건 최초 제보자인 걸 밝히면서 이제는 사실상 통합의 선이 그어진 거 아닌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넣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또 조금 전에 이낙연 전 대표는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만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애매한 말씀을 또 하셨고 연말 시한이 또 얼마 남지 않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통합의 길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낙연 대표님께서 그래도 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도 했던 분이고 네네. 그리고 또 당의 대표도 하셨고 총리도 하셨는데 예. 신당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을 분열시켜서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서도 어떤 이재명 대표에게 일정 부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 거취와 관련한 것이라면 예. 그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모두 다 분열해서는 안 된다.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이 경제는 다 망가뜨리고 검찰 하나회처럼 검찰 칼을 휘둘러갖고 많은 사람들을 네네. 고통에 빠뜨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분열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재명 대표 체제로 대표가 선거를 가야 된다고 총선을 가야 된다고 이재명 생각하시나요? 대표가 네네. 이낙연 대표에게 네. 좀 더 대화도 하고 통합할 수 있게 네. 이렇게 물밑 아래서라도 네네. 또 소통하고 노력하자라고 네. 하는 의견을 저희가 잘 모았습니다. 네네네. 네. 서로 뭐 연락을 하셨는데 잘 안 맞아서 연락이 잘 안 됐다고 하시는데 또 중간에 또 연락하고 예. 또 만나고 그래야죠. 물밑 지금 예. 작업을 또 하고 계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끊겼네요.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연휴를 앞둔 금요일 퇴근길 정체가 극심합니다. 돌발 구간도 많은데요.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그 사이 서울교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천호대교 부근 5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더 가서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반대 일산 쪽으론 원효대교에서 올림픽대교까지 막히고요. 그 사이 반포대교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정체는 총 60km입니다. 충청권 통과하기가 가장 어려운데요. 천안에서만 16km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꽉 막혀 있고요. 더 가서 용담터널과 금천을 앞두고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치 뉴스에 파묻혀서 또 초미세먼지에 가려서 잊고 있었고 보이지 않았던 노래들을 들어보는 문화 코너입니다. 김윤하 대중음악평론가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해 고생 김윤하입니다.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네. 또 앞으로 한 30분 동안 조금 더 고생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네, 아마 지금 이 시간 뭐 이제 송년회나 예. 뭐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만날 지인들 만나러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네네. 아니면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네. 이제 편안하게 좀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겠다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모든 분들에게 띄워드려도 어색하지 않을 법한 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노래들 모아서 오늘 같이 들어보고 이야기도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요즘에 그런 요청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어떤 요청이요? 뭐 한 해를 보낼 때 듣는 노래, 뭐 플레이리스트 이런 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새해 첫날 듣고 싶은 노래 이런 걸 리퀘스트를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네. 혹시 우리 제이님은 정해져 있으신가요? 그런 곡들이? 그렇진 않고요. 그냥 이제 노래방 가면 레퍼토리는 있는데 새해 제가 새 부를 노래는- 레퍼토리는 있지만은 뭐 네. 추천곡은 그렇게 딱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고민에 잠겨 계신 여러분들께 네. 고민의 폭을 좁혀드릴 수 있는 추천곡들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해 마무리 또 한 해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한 번쯤 들어보면 좋을 노래 플레이리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곡 추천해 주시죠. 네, 우선은 마무리부터 잘 해야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마무리 곡들부터 싹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 이 곡 참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위로받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뭡니까?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입니다. 이거 시작할 때 노래 끝난 노래잖아요. 수고했어 오늘도 하고 딱 샤워하러 들어가고. 아 그런 게 있나요? 이 곡은 그냥 수고했어 올해도 같은 느낌으로 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분들께 띄워드리고 싶은 곡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옥상 달빛이 여성 2인조 그룹이거든요. 네. 그 김윤주, 박세진 이렇게 두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이 팀이 그 201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들이 성공한 이후로 그렇게 여성 2인조 그룹들이 또 막 인디씬에서 많이 데뷔를 하기도 한 상당히 씬을 대표하는 팀의 대표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이 그 노래도 잘하시는데 입담도 좋으시잖아요. 맞습니다. 뭐 말을 너무 잘해서 M본부에서 네. 라디오 DJ 이렇게 오랫동안 활약을 하기도 했고 그렇죠. 이외에도 뭐 자신들의 책을 쓰거나 하는 식으로 말과 글로도 또 많은 분들께 치유와 위로를 전하고 있는 그룹이기도 하거든요. 이 노래는요, 약간 예전에 그 트라이앵글 모양으로 그 궁짝짝 궁짝짝 하는 왈츠 리듬 같은. 왈츠 리듬. 네. 그 보통 가요에서는 4분의 4박자를 대부분 많이 쓰거든요. 좀 네네. 안정적인 느낌으로. 근데 이 곡은 드물게 이제 3박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곡이라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가요 구성에선 좀 벗어나 있을 수 있지만 듣다 보면 저절로 좀 고개가 양쪽으로 갸웃갸웃해지는 맞아요. 좀 요람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은 기분을 받으실 수 있는 곡이 아닐까 싶어요. 네. 진짜 그 위로가 필요한 순간마다 TV, 라디오 할 것 없이 많이 들려지는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사실 노랫말도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네. 그냥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하고 눈물 한 방울. 그러니까 별로 꾸미지 않아도 네. 진심이 담겨있는 말이라면 누구에게나 언제나 통하고 또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대표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선배한테 한 소리 듣고 저도 집에 가서 이 노래 많이 들었는데 김영두님 퇴근 시간에 자주 트는 노래입니다. 퇴근하셨나요? 수고했어 맞아요. 오늘도. 맞아요. 옥상 달빛.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올 한 해도. 네. 첫 번째 곡 들어갔고요. 두 번째 곡은요? 네, 두 번째 곡은 좀 미련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 곡 예. 하나 준비를 해봤거든요. 올해에 대한 미련이 많은 분들. 올해 이제 이틀 조금 더 남았잖아요. 네. 이거 외치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허. 2AM의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 한 살 더 먹기 싫어. 2023년 죽어도 못 보내. 지금 아쉬움에 몸을 떨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정말 싶은데. 명곡이죠. 이거 방시혁 씨가 만드신 노래죠? 아시네요. 예. 이때가 그 이제 JYP 그 박진영 씨와 함께 방시혁 씨가 이제 2000년 조금 전 세기 말부터 이제 2000년대까지 네, 히트곡들을 어마어마하게 발표할 때였는데 네. 그때 이제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방시혁 씨가 작사 작곡 편곡을 전부 담당을 한 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방시혁 씨의 또 당시 대표곡 중에 백지영 씨의 총 맞은 것처럼 이런 곡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은 하이브의 의장으로 해외 미디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대표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지만 네. 이때만 해도 이렇게 미련이 뚝뚝 떨어지는 이별곡 만드는 데 있어서는 뭐 일가견이 있었던 작곡가였습니다. 방시혁 대표께서 그 총 맞은 것처럼을 찜질방에서 만드셨대요. 예전에 저도 어디서 그 들어봤거든요.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2AM이 죽어도 못 보내. 올해 끝을 절대 보낼 수 없다 하는 분들. 이제 2AM이 그때 네. 2PM, 2AM 뭐 이렇게 있었는데 맞아요. 대부분 보이그룹들이 뭉치면 이제 뭐 아주 멋진 뭐 그 율동 뭐 저 춤과 함께 그쵸. 그 과격한 뭐 액션도 보여주고 뭐 이런 좀 센 퍼포먼스 보여주는데 네 분의 남자로 된 발라드 보이그룹 보컬 그룹이었죠. 예. 이 컨셉도 저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그 세트였잖아요. 네. 2시 오후 2시와 오전 2시. 그쵸. 그래서 오후 2시인 2PM은 좀 에너지 넘치고 밝은 음악을 들려줬고 새벽 감성 새벽 2시를 담당하고 있는 2AM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애절한 발라드 곡들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처음에 사실 될까 싶기도 했어요. 네. 보이그룹들 중에 이렇게 보컬만 강조한 팀이 드물다 보니까 그런데 이 곡으로 2010년을 대표하는 그룹
또 노래가 되면서 뭐 아이돌 발라드 그룹 가운데에서는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네, 전설로 남은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0년에 발표된 2AM의 미니 1집 타이틀곡 죽어도 못 보내. 올해를 못 보내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두 번째 노래까지 들어봤습니다. 일단 네. 잔잔한 노래들. 세 번째 노래도 혹시 좀 잔잔한 울림을 준 노래인가요? 살짝 템포를 올려보고 싶은데요. 예. 저에게는 연말하면 최근 몇 년간 가장 인상적인 순간을 남겨줬던 노래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전주 보니까 지금 템포를 살짝 올리신 거 아닌데요? 이거 128 BPM 아니에요? 이거? 당다가 EDM 예. 비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노래 그 노래입니다. 김연자의 예, 아모르 파티. 제가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 게 그 KBS 가요대 축제 저희가 지난주였나요? 또 살짝 언급을 하기도 했던 네. 이 한 해를 대표하는 가요 축제에 엔딩을 한번 담당을 했었어요. 아 맞아요. 그때 뭐 BTS가 같이 춤추고 옆에서 맞아요. 예, 기억납니다. 맞아요. 그 2018년이었는데 예. 보통 이제 그런 가요대 축제를 하다 보면 누가 이 엔딩 무대를 장식하느냐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아니죠, 여기죠. 살짝 미쳐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죄송합니다. 방송을 좀 해야 될 것 힘드네요, 같아서. 저 지금. 네. 발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엔딩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고민, 논란 가운데 이 수많은 아이돌 그룹들, K-pop 스타들을 제치고 김연자 씨가 엔딩을 담당하게 됐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될까 싶었는데 당시에 이 아모르 파티라는 곡이 히트하게 된 루트도 사실 K-pop 아이돌과 관련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곡이 원래는 2013년 곡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나중에 역주행해서 뜬 노래더라고요. 맞아요. 네. 발표되자마자 히트된 곡은 아니고 이제 당시에는 김연자 씨가 이제 열심히 홍보를 하는 정도에서 그쳤다가 2016년에 역주행을 하게 됐는데 이게 당시 최고 인기를 구가하고 있던 아이돌 그룹이 엑소였거든요. 예, 예. 근데 엑소와 같은 행사에 이 김연자 씨가 출연을 했는데 이 김연자 씨의 무대를 본 엑소 팬분들이 이 노래는 떠야 한다라고 하면서 SNS에 열광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예. 이게 젊은 층들에게도 입소문이 나고 맞아요. 결국에는 차트에까지 인기가 반영이 되면서 이후에 뭐 예능 프로그램 등등 해서 지금은 김연자 씨의 대표곡이자 또 한국의 어떤 흥을 대표하는 곡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맞아요. 싶습니다. 그거 짤도 돌아다녀요. 그 열린음악회에서 그 여학생 3명이 네. 이 부분 나오니까 막 고개 막 흔들면서 막 미치는 그런 네. 영상 짤도 돌아다니는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2013년에 나온 곡이 뒤늦게 네. 쭉 떠서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다음 곡 소개해 주시죠. 네, 저도 연말하니까 자꾸 연상이 그 가요 대축제 같은 이 행사들의 엔딩을 장식했던 곡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아마 그 프로그램 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보내는 마음으로 이 곡들을 모으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곡입니다. 네. 보아의 넘버원. 저 과거에 점핑보아 약간 활동한 적이 있어서 제 보아 주위에 씨 이런 분들이 노래는 참 좋아합니다. 정말 많아요. 넘버원. 네, 보아 씨의 대표곡이기도 하고 네. 또 뭐 K-팝계를 대표하는 곡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또 메시지가 너무 좋은 곡이잖아요. 맞아요. 넘버원, 네가 1등이다. 올해 여러분들 모두 내가 1등이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해보기도 했고요. 이 곡이 이제 그 아모르 파티 김연자 씨의 노래가 대히트로 엔딩송을 장식한 이후에 네. 여러 가지 이제 엔딩송에 대한 부담감 가운데 2020년에 그 가요대 축제 엔딩을 장식했던 곡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보아라는 아이콘이나 넘버원이라는 노래도 이렇게 모든 쇼를 마무리할 때 들릴 정도로 이제는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를 대표하는 곡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상당히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노래가 언제 나온 노래예요? 이게 2002년에 그랬어요? 네. 진짜 그래서 오래됐네. 2002년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가슴이 설레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한일 월드컵 기억들 다들 하실 그렇죠. 텐데요. 보아 씨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가수지만 일본에서 이제 손꼽을 만한 명성을 얻은 이후에 일본 오리콘 차트 그냥 삼키고 왔죠. 그때. 점령을 했었죠. 시원하게 소화까지 시키고. 진짜 뭐 음악 프로그램보다 9시 뉴스 같은 시사 프로그램이 많이 등장을 할 정도로 센세이셔널한 예. 반응을 얻었는데 네. 한일 월드컵 열기와 함께 이제 한국에서도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발표했던 2집의 타이틀곡이었고 실제로 1위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보아 씨의 2집 타이틀곡 2002년에 나왔던 넘버원.
오늘 올 한 해 고생한 여러분들 모두 다 넘버원 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김윤아 평론가께서 준비해오신 노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들을 만한 네. 노래들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네. 이제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네. 들을 만한 노래들을 힘차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정 넘어갈 때 무슨 노래 들을까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자정 넘어갈 때요. 그러게요. 자정 넘어갈 때 뭘 들으면 좋을까요? 요즘에 그런 트렌드들이 또 있더라고요. 오. 추천할 만한 곡들이 지금부터. 아쉬워 벌써 12시? 청하? 어머. 예. 그런 건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아쉬움이 많으시군요. 네. 저는 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곡들 예. 위주로 준비를 해봤어요. 네. 우선 첫 곡은 원필, 데이식스의 멤버인 원필 씨의 예. 행운을 빌어줘라는 곡입니다. 예, 원필 씨의 행운을 빌어줘. 네. 어떤 노래죠? 이 곡이 그 원필 씨가 작년에 이제 해군에 입대했다가 아이돌 최초 해군이었을 거예요. 그런가요? 입대를 했다가 최근에 제대를 했는데 네네.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발표했던 첫 솔로 앨범의 마지막 곡으로 이 곡을 수록했었어요.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타이틀곡도 아닌 곡인데 이 곡이 타이틀곡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으면서 사실 지금까지 원필 씨의 대표곡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곡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 후렴구가 좀 익숙하다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만약에 그런 분들 계시다면 아마도 그 각종 올림픽의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이 곡을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 그랬나요? 이 곡 자체가 이제 뭐 나의 행복을 빌어줘, 뭐 더 나은 내가 되어 있을 테니 뭐 이런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곡이다 보니까 그 스포츠 정신 있잖아요. 네. 행운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있어야 하고 이 상황에서 나의 행복과 행운을 빌어달라는 메시지 그리고 이 힘찬 어떤 곡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잘 맞물려 들어가면서 스포츠 방송에서 이 곡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뭐 스포츠 이게 하이라이트 나오면서 뭐 그렇죠. 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역기 예. 들고 수영장을 막 가로지르는 예. 그 장면의 BGM으로 많이 쓰이는 걸 보면서 예. 이 곡이 원필 씨는 원래 이제 군대에 가면서 저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동안 행운을 빌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었지만 네. 세상을 만나면서 점점 더 넓은 의미를 가져가게 된 대표적인 곡이 된 것 같아요. 네. 벌써 그런 원필 씨가 제대를 해서 그 데이식스라는 원그룹의 완전체 콘서트까지 마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여전히 누군가의 행운을 빌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곡이기도 합니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아주 희망찬 노래, 희망찬 청룡의 기운 생각하시면서 들을 만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노래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팝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네. 최근에 또 이제 새해 되면 들을 플레이리스트 뭐 이런 리스트를 보니까 이 곡이 굉장히 많이 리스트업이 돼 있더라고요. 뭐죠? 무슨 노래죠? A Great Big World라고 하는 팀의 This is the New Year라는 곡입니다. 네, 그건 제목 자체가 새해네요. 맞아요. 완전 새해고 네. 그리고 지금 시작할 때는 좀 잔잔하게 시작이 되지만 후렴구로 가면 막 달리면서 아, 그런가요? 이제 새해를 신나게 축하하는 느낌이 나는 팝이라 추천을 드려봤어요. 아, 지금 느껴지시나요? 아, 지금부터? 네, 이제 두구두구 이렇게 좀 새해가 시작되는 희망을 의미하는 듯한. 네. 그레이트 빅 월드 어떤 그룹이에요? 이 팀은 미국의 2인조 그룹이고요. 사실 이 그 TV 시리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글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는데 글리. 네, 이게 그 아마 2010년대 빌보드 차트를 좀 봤던 분들이라면 예. 정말 매주 글리 캐스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노래들이 차트인에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TV 시리즈인데 예. 뭐죠? 가상의 고등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각종 에피소드들을 노래로 표현하는 일종의 뮤지컬 드라마 같은 형식이라서 이 시리즈가 인기를 얻으면서 그 안에 수록된 곡들, 삽입곡들이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새해를 대표하는 곡으로 이 Great Big World의 This is the New Year가 아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를 통해서 탄생한 그룹 네. 그리고 드라마를 통해서 탄생한 히트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드라마를 통해서 또 탄생한 히트곡이군요. 맞습니다. Great Big 월드의 This is the New Year. 지금 이 노래가 보니까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듀엣곡 Say Something으로 잘 알려진 네. 아티스트이기도 하다고 맞습니다. 제작진이 설명을 또 해줍니다. 네. This is the New Year. 한번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곡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힘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곡은 최근에 1월 1일마다 역주행을 하고 있는 곡이기도 하거든요. 우주소녀의 이루리라는 곡입니다. 오. 제목부터 예. 왜 역주행하는지 아실 것 같지 않나요? 그러게요. 이거 그 헬스장에서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내가 10kg 감량 이루리. 맞습니다. 네. 올해에는 내가 목표한 건 모두 이루리. 네, 같은 느낌으로 네. 정말 그 긍정 에너지로 올해 초에도 4년 연속으로 1월 1일에 차트 1위를 다시 기록하면서 4년 연속이요? 네, 이야. 국내에서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네. 뭐 전설의 1월 1일 대표곡이고요. 원래 발표된 것이 2019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우주소녀 같은 경우에는 네. 2016년에 데뷔한 10인조 걸그룹이에요. 네네. 처음엔 이제 12인조였는데 지금 이제 10인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팀의 많은 활동곡 가운데에서 네. 이 곡의 제목과 또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가장 생명력이 긴 스테디셀러가 된 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후렴구에 이루리라 하는 그 후렴구가 있거든요. 예, 예. 제가 분초가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최근 이 인터넷 트렌드는 이 노래를 새해가 시작하기 뭐 1분 32초 전에 예를 들면 네. 들으면 자정이 되는 순간 이루리라라는 그 파트가 시작된다고 해서 분초를 맞춰놓고 듣는 것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까지요? 네. 대단하십니다.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이렇게 4년 연속 새해 차트 1위를 했다고 하면은 뭐 네. 벚꽃 시즌에 장범준 씨가 네. 연금을 들어놨다면 맞습니다. 이 새해에는 우주소녀가 이루리라는 노래로 연금을 들어놨군요. 올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제작진이 네. 좋습니다. 아주 손이 빨라요. 23시 58분 52초부터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맞는다고 합니다. 23시 58분 52초부터 52초.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곡 또 소개해 주시죠. 이 곡은 예. 앞서 들어본 약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곡과도 같이 연결된 감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곡은 정말 이 파트가 끝이잖아요. 네.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곡 1월 1일에 들어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한철 씨의 노래죠. 네, 슈퍼스타라는 곡인데요. 그 괜찮아 잘 될 거야라는 소절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네. 제목이 괜찮아 잘 될 거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검색을 하죠. 저도. 그러니까요. 그 노래 보더라. 네. 괜찮아 잘 될 거야. 맞아요. 그래 이한철의 슈퍼스타. 맞습니다. 네네. 슈퍼스타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이 곡도 벌써 발표된 지 한 18년 정도 됐더라고요. 네. 2005년에 발표한 오가닉이라고 하는 이한철 씨 앨범 수록곡이고 이한철 씨는 사실 원래 대학가요제 출신이잖아요. 네네. 94년에 대상을 받으면서 데뷔를 해서 메이저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언더그라운드로 가서 뭐 지퍼나 불독맨션 같은 그룹으로 활약을 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한철이라는 솔로 명의로 낸 이 곡이 다시 히트하면서 다시 또 메이저 씬으로 사랑을 받게 된 좀 재미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가수이기도 해요. 네. 저는 그 밑바탕에는 이한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좋은 인성, 긍정적인 바이브 아니 이 목소리나 같은 가사에서 것이 이게 느껴져요. 이분의 그런 어떤 올바른 성품 맞아요. 같은 게. 제가 아는 뮤지션 가운데에서 정말 손꼽히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작업하는 분이거든요. 보통 음악 하시는 분은 이제 미라클 모닝. 밤새서 하는데 이분은 아침부터 작업을 하는 그 건강함이 노래까지 묻어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정말 누구에게나 소중한 사람에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들려주고 싶은, 들려줘도 전혀 부담이 없을 네. 듯한 네.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노래가 피로 회복제라도 좀 잘 어울려요. 이 노래가. 그렇게 아마 광고막에도 사용이 된 걸로 알고 예, 있는데 괜찮아 잘 될 거야. 좋은 곡입니다. 네, 이한철 씨의 슈퍼스타 CF에서 많이 쓰였던 바로 그 노래 한번 들어봤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곡 우리가 들어보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싶은데 네. 어떤 곡을 마지막 곡으로 추천하시겠습니까? 이게 좀 올디스 봇 구디스 같은 느낌인데요. 저도 새해 되면 꼭 듣는 곡이라 여러분들께 띄워드리고 싶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 저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1월 1일 가장 많이 듣는 노래입니다. 네. 바로 아바의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아바의 해피 뉴 이어. 네. 이 노래 김유나 음악평론가가
선정하신 신년 노래 네, 같이 들어요. 아바의 해피 뉴 이어입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할까 하고요. 아쉽지만 우리 김윤아 평론가와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청취자분들께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매주 금요일마다 네. 음악 이야기 즐겁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특히나 저희 그 남매 케미, 우리 아나운서분의 남매 케미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았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눈물 날 것 같아요. 후렴 나오면서 그 얘기하시니까. 자, 어쨌든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라도 이렇게 음악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저도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네. 뭐 새 첫 일출은 뭐 독도에서 7시 26분에 뜨고 지금 해넘이는 비구름 때문에 좀 못 본다고 하는데 해돋이는 전국 대부분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힘찬 새해 노래 추천드린 거 한번 들어보시면서 새해 맞이하시면 좋겠고 다음 주 월요일 새해 1월 1일부터는 같은 시간에 뉴스레터 K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김윤아 평론가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지금까지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